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부터 명왕성까지 9개의 행성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도는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하지만 2006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내려진 한 가지 결정이 우리가 알던 태양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6년 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자리를 지켜온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된 거죠. 이 결정은 단순히 행성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명왕성을 행성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명왕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양계의 진짜 모습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199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너머 해왕성 궤도 바깥쪽에서 수많은 얼음 천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체들은 명왕성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명왕성이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 이 거대한 얼음 천체 무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거죠. 천문학자들은 이 얼음 천체들이 모여있는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의 이름을 딴 이 영역은 해왕성 궤도 너머 태양으로부터 약 30천문 단위에서 50천문 단위 사이에 펼쳐져 있어요. 천문 단위라는 단위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를 1로 정한 우주거리 측정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카이퍼 벨트는 그 거리의 30배에서 50배나 떨어진 곳에 있다는 뜻이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5억 킬로미터에서 75억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빛의 속도로도 4시간에서 7시간이나 걸리는 아득한 거리입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명왕성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수천 개의 천체가 발견되었고 천문학자들은 지름 100km가 넘는 천체만 해도 10만 개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대부분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원시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주의 타임캡슐 같은 존재예요. 46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 태양 주변을 돌던 먼지와 가스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멀고 추운 영역에서는 물질들이 행성으로 성장할 만큼 충분히 모이지 못했고 그래서 작은 얼음 덩어리들로 남게 된 거죠. 하지만 태양계는 카이퍼 벨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이퍼 벨트를 지나 훨씬 더 먼 곳, 태양으로부터 2000 천문 단위에서 무려 10만 천문 단위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의 오르트 구름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천체 집단이 존재한다고 천문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네덜란드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1950년에 그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한 이 구름은 아직까지 직접 관측된 적은 없지만 태양계로 찾아오는 장주기 해성들의 궤도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오르트 구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실감하기 위해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만약 태양을 농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지구는 약 26m 떨어진 곳에서 좁쌀알 만한 크기로 돌고 있을 거예요. 이 축척에서 해왕성은 약 800m 떨어진 곳에 있고 카이퍼 벨트는 1km 정도 떨어진 범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트 구름은 이 농구공 태양으로부터 무려 50km에서 2600km나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영향권의 가장 끝자락이자 태양계와 성간 공간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태양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명왕성보다 훨씬 먼 곳, 카이퍼 벨트를 지나 오르트 구름으로 향하는 그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행성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2000년대 들어 천문학자들이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면서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가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사이
해왕성보다 훨씬 먼 궤도를 도는 여러 천체들의 궤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묘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중력이 이 천체들을 한쪽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궤도 정렬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이상한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행성이 저 멀리서 이 천체들에게 중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상의 행성은 잠정적으로 제구행성 또는 플래닛 9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거대한 천체일 것으로 추정되며 태양으로부터 400천문 단위에서 800천문 단위, 즉 해왕성보다 15배에서 30배나 먼 거리에서 태양을 돌고 있을 거예요. 이 거리에서 제구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무려 1만 년에서 2만 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됩니다.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보다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행성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제구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는 태양빛이 지구에서 받는 햇빛의 약 10만 분의 1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고 따라서 행성이 반사하는 빛도 극도로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늘은 넓고 제구행성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희미한 점을 찾아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느질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구행성을 찾기 위한 관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 정상의 스바루 망원경,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거대 망원경들, 그리고 우주 궤도를 도는 관측 위성들이 밤하늘의 특정 영역을 반복해서 촬영하면서 움직이는 희미한 점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죠. 동시에 이론 천문학자들은 더욱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구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제구행성을 찾는 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라고 믿었던 명왕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930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 있는 로웰 천문대의 젊은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는 밤하늘을 촬영한 사진 건판들을 비교하던 중 움직이는 희미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개월간의 관측 끝에 이 천체가 해왕성 궤도 너머를 도는 새로운 행성임이 확인되었고, 사람들은 이 천체의 로마 신화의 명계의 신 플루토의 이름을 따서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76년 동안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서 교과서에 실렸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태양계 행성의 순서를 외울 때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작고 신비로운 얼음색이었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천문학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명왕성 너머의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1992년 천문학자들은 해왕성 궤도 너머에서 명왕성과 비슷한 얼음 천체를 발견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그와 유사한 천체들이 수십 개나 더 발견되었어요. 이 천체들은 모두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해물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우주 쓰레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마침내 결정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 연구팀이 에리스라는 천체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이 천체는 명왕성보다 질량이 더 컸거든요. 이 발견은 천문학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에리스를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될 수많은 유사한 천체들도 모두 행성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양계의 행성 개수가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로 늘어날 수도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총회를 열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했는데,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첫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중력으로 구형을 이룰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가져야 하며, 셋째, 자신의 궤도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명왕성은 자신의 궤도 주변에 수많은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궤도를 청소했다고 볼 수 없었거든요.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 행성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76년 동안 행성으로 여겨졌던 천체가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꼈고, 특히 명왕성을 발견한 미국에서는 이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왕성의 행성 지위 복원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명왕성의 행성 지위 박탈은 제구행성 탐색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태양계에 9개의 행성이 있다는 오랜 믿음이 깨지면서 과학자들은 더 이상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태양계 외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명왕성이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된 후 천문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 영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4년 천문학자들은 세드나라는 이름의 천체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 그 궤도가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세드나의 궤도는 극단적으로 길쭉한 타원형이었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해왕성보다 훨씬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궤도는 알려진 행성들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천체가 저 멀리에서 세드나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이후 몇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세드나와 비슷한 극단적 궤도를 가진 천체들을 더 발견했고, 놀랍게도 이 천체들의 궤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목자가 양떼를 몰아가듯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이 천체들의 궤도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콘스탄틴 바티긴과 마이클 브라운은 이 관측 결과들을 토대로 제구행성의 존재를 예측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궤도 패턴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0.007%에 불과했고,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거대한 행성이 저 멀리 존재한다면 모든 관측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명왕성이 남긴 빈자리는 결국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9번째 행성 대신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진짜 제구행성이 태양계 끝자락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명왕성의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새로운 발견에 의해 재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천문대들은 밤하늘을 샅샅이 뒤지면서 제구행성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이 거대한 행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왕성이 남긴 유산이자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제구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외곽의 작은 천체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왕성 너머 광활한 영역에 펼쳐진 카이퍼 벨트에는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천체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들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46억 년 전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화석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명왕성도 사실 이 카이퍼 벨트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던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더 강력해진 망원경과 정교한 관측 기술로 이 먼 천체들의 궤도를 추적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드나는 2003년에 발견된 천체인데, 이 천체의 궤도는 정말 기묘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때도 76천 문단위,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76배나 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무려 937천 문단위까지 나아가는 극단적으로 긴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무려 11,400년이 걸리는 이 천체는 알려진 어떤 행성의 중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궤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왕성도, 심지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있었을 다른 별들의 영향도 세드나의 궤도를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12년에는 또 다른 극단적 천체가 발견됩니다. 2012 VP113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천체는 세드나처럼 태양에 가까이 다가올 때조차 해왕성 궤도보다 훨씬 먼 곳에 머물렀어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천체들을 분리이 된 천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알려진 행성들의 중력 영향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하나의 극단적 천체는 우연일 수 있지만 둘, 셋, 넷으로 늘어나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체드 트루히오와 스콧 셰퍼드는 이 극단적 천체들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들의 궤도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천체들을 특정 방향으로 밀어낸 것처럼 궤도의 긴 축들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정렬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극히 낮았거든요. 만약 이 천체들이 태양 주위를 독립적으로 돌고 있다면 궤도 방향은 무작위로 분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2014년 세드나와 2012 VP113 외에도 몇 개의 극단적 카이퍼 벨트 천체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패턴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런 궤도 정렬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바로 미지의 거대 행성이 저 멀리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수백 천문단이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공전하면서 이 작은 천체들의 궤도에 중력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관측된 궤도 정렬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콘스탄틴 바티긴과 마이클 브라운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브라운은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강등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천문학자였기에 그가 새로운 제구행성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의미심장했어요. 그들은 수백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했습니다. 만약 지구 질량의 약 5배에서 10배 되는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200천문단 위에서 1200천문단위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런 행성이 존재한다면 관측된 6개의 극단적 천체들의 궤도 정렬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고 심지어 궤도면이 태양계의 일반적인 평면에서 크게 기울어진 다른 천체들의 존재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바티긴과 브라운은 천문학 저널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논문의 핵심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측된 궤도 정렬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0.007%에 불과하며 제구행성의 존재를 가정하면 모든 관측 데이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들이 예측한 제구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해왕성보다는 작은 소위 슈퍼지구나 미니 해왕성으로 불리는 종류의 행성이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700천문단이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며 한 바퀴 도는데 1만 년에서 2만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추정되었어요. 이 발표는 천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의적인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궤도 정렬 외에도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계에는 궤도면이 황도면에서 크게 기울어진 천체들이 있는데 제구행성의 중력이 이들을 천천히 기울였다면 그 분포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이퍼 벨트 안쪽에 있는 천체들 중 일부가 역행 궤도를 가진 것도 제구행성의 존재로 설명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간접적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제구행성의 궤적을 직접 관측한 것이 아니라 다른 천체들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 그 존재를 추론한 것이었거든요. 마치 19세기 천문학자들이 천왕성의 궤도 이상을 통해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했던 것처럼
현대 천문학자들도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기묘한 춤사위를 통해 제구 행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왕성을 발견할 때와는 상황이 달랐어요. 제구 행성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망원경으로 찾아내기가 극도로 어려웠거든요.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극단적 천체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예측과 잘 맞아떨어졌지만 일부는 패턴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과학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가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이니까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제구 행성 대신 다른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작은 천체들이 모여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 태양계가 형성될 때 지나간 다른 별의 영향이라는 가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구 행성 가설만큼 많은 관측 사실을 깔끔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없었습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이상한 궤도는 마치 암호 같았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존재가 남긴 흔적, 태양계의 숨겨진 역사를 말해주는 단서였습니다. 이 천체들은 너무 작고 어두워서 발견하기조차 어려웠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둠 속에 무언가 거대하고 신비로운 것이 존재한다는, 우리가 아직 태양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겸손한 고백이자 새로운 발견을 향한 설렘 가득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중력이라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에 있습니다. 중력은 빛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우주의 모든 천체를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궤도를 결정하며, 때로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천체의 존재까지 드러내 보이거든요. 천문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력의 섭동을 통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해왕성의 발견이에요. 19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궤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왕성은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라 계산한 궤도와는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왕성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뉴턴의 법칙이 틀렸나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대담한 생각을 한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천왕성 너머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행성이 있어서 중력으로 천왕성을 끌어당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1845년 영국의 젊은 수학자 존 쿠치 애덤스는 천왕성의 궤도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미지의 행성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수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도 독립적으로 같은 계산을 해냈어요. 두 사람 모두 종이와 펜, 그리고 뉴턴의 중력 법칙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행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예측한 거죠. 르베리에는 자신의 계산 결과를 베를린 천문대의 요한 갈레에게 보냈고, 1846년 9월 23일 밤 갈레는 망원경을 르베리에가 지정한 하늘의 위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산된 위치에서 불과 1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해왕성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인류가 순수하게 수학적 계산만으로 새로운 행성의 존재를 예측하고 발견한 첫 번째 사례였으니까요. 망원경으로 하늘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언어를 읽어내어 그 존재를 미리 알아낸 거죠. 이것은 뉴턴의 중력 법칙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 수학적 법칙을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구 행성을 찾는 현대의 천문학자들도 바로 이 해왕성 발견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어요.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이상한 궤도는 마치 천왕성의 궤도 이상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거대한 천체가 중력으로 이 작은 천체들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신호 말이에요. 물론 제구 행성을 찾는 일이 해왕성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비교적 밝아서 망원경으로 찾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제구행성은 해왕성보다 20배나 더 멀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태양빛을 거의 반사하지 못할 만큼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중력 섭동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궤도 역학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의 중력이 행성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만약 태양계에 태양과 하나의 행성만 있다면 그 행성은 완벽한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돌 거예요. 이것이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운동의 법칙이고 뉴턴이 중력 법칙으로 설명해낸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실제 태양계에는 여러 개의 행성이 있고 각각의 행성도 자신만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행성의 궤도는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의 중력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천체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궤도의 미세한 변화를 섭동이라고 부르죠. 섭동은 매우 작은 효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 관측할 수 있을 만큼 커집니다. 예를 들어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행성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과 소행성들의 궤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목성의 중력은 소행성대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해성들의 궤도를 바꾸며 심지어 지구의 궤도에도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줍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섭동 효과를 계산할 수 있고 관측된 궤도와 계산된 궤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놓친 천체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제구행성 가설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드나 2012 VP113 그리고 다른 극단적 하이퍼벨트 천체들의 궤도는 알려진 행성들의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이 천체들의 근일점이 모두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궤도면이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바티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구 질량의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행성이 태양에서 400 천문단위에서 800 천문단위 사이의 먼 궤도를 돌고 있다면 이 모든 관측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현대 천문학의 강력한 도구예요. 천문학자들은 가상의 태양계를 컴퓨터 안에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며 수백만 년, 수억 년 동안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제구행성 연구팀은 다양한 질량과 궤도를 가진 가상의 행성을 태양계에 배치하고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이 존재할 때만 관측된 것과 같은 궤도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증거는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입력한 조건과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가정을 시도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새로운 천체가 발견될 때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서 가설을 계속 검증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제구행성의 가능한 궤도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측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중력의 언어는 수학으로 쓰여 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수식으로 표현되지만 3개 이상의 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사실 3개의 천체가 상호작용하는 이른바 삼체 문제는 일반적인 해가 없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천문학자들은 수치 계산과 컴퓨터의 힘을 빌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구행성과 카이퍼벨트 천체들, 그리고 알려진 행성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전형적인 다체 문제이고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슈퍼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해왕성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은 또 다른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도 사실 더 먼 곳의 행성을 찾기 위한 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어요. 하지만 명왕성은 너무 작아서 천왕성이나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줄 만한 질량이 없었습니다. 20세기 내내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너머의 행성을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가면서 측정한 정확한 질량 덕분에 천왕성 궤도의 이상이 사실은 해왕성 질량의 부정확한 추정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구행성 탐색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카이퍼 벨트라는 새로운 영역이 발견되었고 그곳의 천체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궤도 패턴은 새로운 형태의 증거였어요. 이번에는 천왕성이나 해왕성의 궤도가 아니라 태양계 가장자리 천체들의 궤도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19세기의 해왕성 발견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중력의 섭동을 읽어내어 보이지 않는 천체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죠. 천문학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성공 사례가 현재의 탐구에 영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해왕성의 발견은 중력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 예측 도구인지 보여줬고 그 성공은 제구행성을 찾는 현대 천문학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물론 제구행성을 찾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 더 빠른 컴퓨터,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모두 제구행성 탐색에 동원되고 있거든요. 중력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찾아내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의 존재를 예고하는 우주의 언어예요. 제구행성의 중력은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얼음 천체들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아직 태양계의 모든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2016년 1월, 태양계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줄여서 칼텍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2명의 과학자가 천문학계를 뒤흔드는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바티긴,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제구행성 탐색의 역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이크 브라운이 바로 명왕성을 행성 지위에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발견한 에리스라는 천체가 명왕성보다 더 무거웠고 이것이 명왕성의 행성 재분류를 촉발했으니까요. 명왕성을 잃게 만든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제구행성을 찾아 나선 셈이죠. 브라운과 바티긴이 주목한 건 카이퍼 벨트에 있는 극단적 천체들, 정확히는 극단 해왕성 횡단 천체들의 궤도 패턴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왕성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도는 천체들이었는데 6개의 천체가 묘하게도 비슷한 방향으로 궤도를 정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목자가 양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듯 이 천체들의 궤도가 특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니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0.007%에 불과했어요. 다시 말해 99.993%의 확률로 무언가 이 천체들을 그렇게 정렬시킨 원인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죠. 두 과학자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가상의 태양계를 컴퓨터 안에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질량과 궤도를 가진 행성을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빨리 감아 수억 년 뒤에 태양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 질량의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행성을 특정한 위치에 놓았을 때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가 실제 관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구행성이 존재한다면 그 행성의 중력이 먼 거리에서도 작은 천체들의 궤도를 조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그들이 제시한 제구행성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왕성보다 약 20배나 먼 거리, 평균적으로 태양에서 약 600천문단위 떨어진 곳을 도는 행성이었어요. 하나의 천문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느끼는 태양빛과 온기의 60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얼어붙은 세계인 셈이죠. 그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무려 10,000년에서 20,0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그 행성은 궤도를 반 바퀴도 돌지 못했을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제구행성의 궤도가 극도로 찌그러진 타원 형태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울 때는 태양에서 약 200천문단위 떨어져 있지만 가장 멀 때는 1000천문단위 이상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타원 궤도는 행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거대 행성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치 당구공들이 서로 부딪혀 한 개가 테이블 바깥으로 날아가듯 제구 행성도 목성이나 토성의 중력에 의해 태양계 변두리로 추방됐을지 모른다는 거죠. 바티기는 이 행성이 아마도 얼음 거인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해왕성이나 천왕성처럼 암석 핵 주위를 두꺼운 얼음과 가스층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일 것이라는 거예요. 지구보다 5배 이상 무겁지만 목성이나 토성처럼 거대하지는 않은 중간 크기의 거인 행성이죠. 태양계 형성 초기에는 이런 크기의 행성들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대부분은 안정적인 궤도를 찾았지만 어쩌면 하나는 불운하게도 바깥쪽으로 튕겨나가 어둠 속을 떠돌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천문학계는 들끓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흥분하며 즉시 제구행성 탐색에 나섰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결국 허사로 끝났던 경험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브라운과 바티긴의 연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몇 개 천체의 이상한 궤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수천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의 모델은 단지 천체들의 궤도 정렬뿐 아니라 궤도면의 기울어짐, 궤도 이심률의 분포 같은 여러 특징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어요. 브라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구행성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순간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 봤을 때가 아니라 실제 관측 데이터가 모델 예측과 정확히 들어맞는 걸 확인했을 때였다고요. 과학자로서 회의적이고 조심스러웠던 그조차 데이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는 제구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직접적 증거, 즉 망원경으로 그 행성을 직접 관측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하지만 간접 증거만으로도 그 존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말했죠. 이 발표 이후 전 세계 천문대들이 제구행성을 찾기 위해 하늘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천문대,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들, 심지어 허블 우주 망원경까지 동원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구행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늘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수천 제곱도에 달하는 광활한 영역을 탐색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그 행성은 너무 멀고 어두워서 현존하는 망원경으로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촛불을 찾는 것과 같았죠. 그럼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브라운과 바티긴의 모델은 제구행성이 현재 궤도의 어느 지점에 있을지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줬거든요. 행성이 태양에 가까운 근일점 부근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밝아서 발견하기 쉬울 테고 반대로 원일점 부근에 있다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영역부터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혹은 10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찾아낼 수 있다는 끈기와 인내심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신비로운 행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천문학자들은 궤도 역학과 중력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구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정해냈습니다. 브라운과 바티긴의 계산에 따르면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거대한 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왕성이 지구 질량의 0.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외소행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질량만으로 본다면 해왕성보다는 작지만 지구보다는 훨씬 크고 무거운, 말하자면 중간 크기의 거인인 셈입니다. 질량이 이 정도라면 제구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아니라 얼음과 가스로 구성된 성일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행성을 얼음 거인이라고 부르는데 천왕성과 해왕성이 바로 대표적인 얼음 거인이에요. 이들은 중심부에 암석과 금속으로 된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를 두껍게 감싸고 있는 건 물, 메탄, 암모니아 같은 얼음 물질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얼음은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내는 그런 얼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압력 때문에 고온 고압 상태로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얼음이죠. 그 바깥층에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행성을 감싸고 있을 겁니다. 제구 행성의 크기는 직경이 지구의 약 2배에서 4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크기는 행성의 구성 물질과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해왕성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수준이 될 거예요. 만약 이 행성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아마도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한 색을 띠고 있을 겁니다. 대기 중의 메탄이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천왕성과 해왕성이 그런 아름다운 청록색을 띠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구 행성의 표면 온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차갑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는 태양 에너지가 극히 미미하거든요.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제구 행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226도에서 영하 240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 온도로 환산하면 약 40켈빈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온도라면 대기 중에 거의 모든 물질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심지어 메탄이나 암모니아처럼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조차 액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되는 열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거대 가스 행성들은 형성 당시의 중력 수축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아직도 방출하고 있어요. 목성이나 토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구 행성 역시 내부 열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렇다면 행성의 실제 온도는 계산된 것보다 약간 높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여전히 극저온 세계인 건 변함없지만요. 제구 행성의 반사율, 즉 알베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베도란 천체가 받은 빛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제구 행성처럼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는 대기 중에 복잡한 유기화합물이나 메탄 얼음 때문에 표면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명왕성이나 카이퍼 벨트 천체들이 비교적 어두운 표면을 가진 것처럼요. 알베도가 낮다는 건 행성이 빛을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제구 행성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행성이 왜 태양계 끝자락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제구 행성의 형성 시나리오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제구 행성이 원래 목성이나 토성 근처에서 형성됐다가 나중에 바깥쪽으로 튕겨나갔다는 겁니다. 태양계 초기에는 행성들의 궤도가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행성들이 서로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위치를 바꾸고 궤도를 조정하는 격동의 시기였죠. 이 과정에서 일부 행성들은 안쪽으로 이동했고 어떤 행성들은 바깥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태양계 진화 이론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공명 궤도를 형성하면서 태양계 전체에 엄청난 중력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천왕성과 해왕성도 원래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했고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제구 행성도 이 과정에서 목성이나 토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현재의 먼 궤도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당구공이 다른 공에 맞아 테이블 저 끝으로 날아가는 것처럼요.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제구 행성이 애초에 태양계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다른 별 주변에서 형성됐다가 태양에 포획됐다는 겁니다. 태양이 형성될 당시에는 수백 개의 별들이 밀집된 성단 안에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행성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별의 중력장에서 벗어난 행성이 우연히 태양 근처를 지나가다가 태양의 중력에 잡혀 태양계의 일원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제구 행성이 원시 행성계 원반의 바깥 영역에서
형성됐다는 겁니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 주변에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이 있었어요. 이 원반의 안쪽 부분에서는 지구형 행성들이, 중간 부분에서는 가스 거인들이, 그리고 바깥 부분에서는 작은 얼음 천체들이 형성됐죠. 하지만 만약 원반의 질량이 충분히 크고 범위가 넓었다면 지금의 해왕성 궤도보다 훨씬 먼 곳에서도 큰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제구 행성이 현재와 같은 매우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구 행성의 궤도 특성 자체도 그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궤도 이심률이 0.2에서 0.5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는 상당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의미하죠. 또한 궤도면이 황도면에 대해 15도에서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제구 행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격렬한 중력 상호작용을 겪었다는 증거예요. 평화롭게 제자리에서 형성됐다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찌그러진 궤도를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흥미롭게도 제구 행성의 추정 질량과 궤도 특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관측되는 천체들의 분포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만약 제구 행성이 이보다 가볍거나 무거웠다면, 혹은 궤도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 정렬을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정교한 일치는 제구 행성 가설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제구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행성을 하나 발견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태양계 초기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형성됐는지, 그중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궤도를 바꾸거나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는 태양계의 구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구 행성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증인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제구 행성은 지금 정확히 어디쯤에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신비로운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400천문 단위에서 800천문 단위 사이의 거리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문 단위 하나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거리가 조금은 실감나실 거예요. 명왕성이 태양으로부터 평균 40천문 단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구 행성은 명왕성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나 더 먼 곳을 떠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먼 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제구 행성의 공전 주기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소 1만 년에서 최대 2만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가 고작 1만 년 남짓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제구 행성이 태양 주위를 단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에서는 석기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에 이르는 모든 문명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도 남는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만약 제구 행성에 관측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1년은 우리의 1만 년이 되는 셈이죠. 제구 행성의 궤도는 단순히 멀기만 한 게 아니라 극도로 찌그러진 타원 형태를 띠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일점, 즉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약 200천문 단위까지 다가오지만 원일점, 그러니까 가장 먼 지점에서는 1200천문 단위까지 멀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 엄청난 차이는 제구 행성의 환경이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에 가까울 때와 멀 때의 태양빛 강도 차이가 36배에 달하니까요. 물론 어느 위치에 있든 제구 행성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지구에서 받는 것의 수천분의 1에 불과하겠지만요. 궤도의 기울기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대부분 황도면이라 불리는 평평한 원반 위를 공전하는데 제구 행성의 궤도면은 이 황도면에 대해 약 15도에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구 행성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는데 유독 한 악기만 다른 박자를 타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처럼 거대하고 질량도 지구의 5배에서 10배나 되는 행성이 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거리예요. 제구 행성이 받는 태양빛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그 행성이 반사하는 빛 또한 지구에서 관측하기엔 너무나 희미하거든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목성이나 토성은 태양 가까이 있어서 충분한 햇빛을 받아 반짝이지만 제구 행성은 그보다 수십 배 먼 곳에서 거의 빛을 받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넓이도 문제입니다. 제구 행성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하늘 전체를 샅샅이 뒤져야 하죠. 전천구를 고해상도로 관측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제구 행성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며칠이나 몇 주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도 위치 변화가 거의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태양계 천체들은 밤하늘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배경의 별들과 구분하기 쉽지만 제구 행성은 마치 별처럼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망원경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조차 제구 행성만큼 어둡고 먼 천체를 찾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거든요. 제구 행성의 겉보기 등급은 대략 22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별보다 수만 배나 어두운 수준이에요. 이 정도로 희미한 천체를 찾아내려면 대구경 망원경으로 같은 하늘 영역을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하고 그 이미지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죠. 그리고 제구 행성은 지금 궤도상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발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원일점,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 근처에 있다면 사실상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반대로 근일점 근처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1만 년이 넘는 공전 주기를 가진 행성이 우연히 지금 근일점 근처에 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답니다. 우주 공간의 먼지와 잔해들도 관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태양계의 외곽에는 황도광이라 불리는 희미한 빛이 퍼져 있는데 이는 행성 간 공간에 흩어진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태양빛을 산란시켜 만드는 현상이에요. 이 배경빛 속에서 제구 행성처럼 희미한 점광원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환한 대낮에 멀리 있는 반딧불이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특히 칠레의 베라 루빈 천문대가 2025년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 망원경은 불과 며칠 만에 전체 남반구 하늘을 촬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거든요. 만약 제구 행성이 남반구 하늘 어딘가에 있다면 이 망원경이 마침내 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구 행성을 찾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행성 하나를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태양의 중력이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아득히 먼 어둠 속을 1만 년의 긴 여정으로 떠도는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은 발견되는 순간 우리의 우주적 주소를 다시 쓰게 만들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을 찾고 있을까요? 제구 행성 탐색은 단순히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첨단 기술과 정교한 전략,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이 결합된 현대 천문학의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거든요. 전 세계의 여러 망원경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이 우주적 숨바꼭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정상에 자리 잡은 수바루 망원경은 제구 행성 탐색의 최전선에 서 있는 관측 시설입니다. 일본 국립천문대가 운영하는 이 망원경은 지름 8.2m의 거대한 주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넓은 시야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초광시야 카메라 하이퍼 슈프림 캠을 장착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는 한 번의 노출로 보름달 9개를 나란히 놓은 것과 같은 넓이의 하늘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바티긴 팀은 2016년부터 수바루 망원경을 이용해 체계적인 탐색을 진행해 왔는데 그들은 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구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하늘의 특정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수바루 망원경의 관측 전략은 매우 정교합니다. 같은 하늘 영역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해서 촬영한 뒤 이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비교해서 위치가 변한 천체를 찾아내는 방식이죠. 고정된 별들은 모든 사진에서 같은 위치에 나타나지만 행성처럼 움직이는 천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별들 사이를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구 행성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움직임이 극도로 느리거든요. 하루에 불과 몇 각초, 즉 1도의 수천분의 1밖에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려면 여러 주, 때로는 여러 달에 걸친 관측 자료를 조합해야 해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고원지대, 해발 5,000m가 넘는 차오난토르 고원에는 또 다른 강력한 관측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집합체, 줄여서 ALMA라고 불리는 전파망원경 배열이에요. ALMA는 66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거대한 전파 간섭계로 가시광선이 아닌 밀리미터파와 서브밀리미터파 영역의 전자기파를 관측합니다. 이런 파장대는 차갑고 먼 천체에서 방출되는 복사를 감지하는데 특히 유용하거든요. ALMA가 제구행성 탐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만약 제구행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극도로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을 테지만 완전히 차갑지는 않을 거예요. 행성 내부에는 여전히 형성 당시의 열이 남아있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인한 열도 발생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열은 주로 적외선과 밀리미터파 영역에서 복사되는데 ALMA는 바로 이런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구행성에서 오는 신호는 극도로 미약하겠지만 ALMA의 놀라운 감도는 이론적으로 이런 희미한 열 복사도 감지할 수 있어요. 2020년대 초반 ALMA를 이용한 예비 탐색이 몇 차례 시도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 분포로부터 예측된 하늘의 특정 영역들을 관측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신호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는 제구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관측된 영역이 없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태양계 외곽은 너무나 광활해서 모든 가능성 있는 영역을 탐색하는 데는 엄청난 관측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나사의 적외선 우주 망원경들도 이 탐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적외선 탐사 위성 와이즈라고 불리는 우주 망원경은 2010년부터 전체 하늘을 적외선으로 스캔해 왔어요. 2013년에는 임무가 확장되어 니오와이즈로 이름을 바꾸고 소행성과 해성 탐색에 집중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 속에 제구행성의 흔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와이즈의 여러 해에 걸친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차갑고 어두운 천체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는 제구행성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와이즈의 탐색 결과는 중요한 제약 조건을 제공합니다. 만약 제구행성이 예상보다 크고 따뜻하다면 와이즈가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와이즈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제구행성이 있다면 특정 크기와 온도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음성 결과들도 탐색 공간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상의 다른 대형 망원경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제미니 남망원경과 유럽 남천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들은 수바루나 다른 광시야 망원경이 발견한 후보 천체들을 추적 관측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떤 천체가 제구행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큰 구경의 망원경으로 그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정밀한 위치 측정을 수행해서 진짜 행성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구행성 탐색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망원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칠레에 건설 중인 베라 루빈 천문대예요. 이 천문대는 원래 대형 시놉틱 탐사 망원경 LSST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었다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의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지름 8.4m의 주경과 32억 화소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이 망원경은
단 며칠 만에 전체 가시 남반구 하늘을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밤하늘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10년 동안의 주요 임무 기간 동안 같은 하늘 영역을 수백 번 관측할 계획입니다. 이런 반복 관측 전략은 제구행성 탐색에 이상적입니다. 매우 희미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천체를 찾아내는 데는 넓은 하늘을 여러 번 촬영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베라 루빈 천문대의 카메라는 25등급까지, 즉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별보다 1000만 배나 더 희미한 천체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구행성이 예상 밝기 범위 안에 있고 남반구 하늘 어딘가에 위치한다면 이 망원경이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베라 루빈 천문대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몇 년간의 데이터만으로도 기존의 모든 탐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탐색이 가능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 망원경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십억 개의 천체가 담긴 이미지들 속에서 특정한 움직임 패턴을 보이는 천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베라 루빈 천문대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반구 하늘만 관측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제구행성이 북반구 하늘에 있다면 다른 관측 시설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해요. 또한 제구행성이 현재 은하수의 밝은 별들이 밀집한 영역에 있다면 배경의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그것을 구별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관측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은 은하수 평면을 피해서 배경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하늘 영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또 어떤 팀은 궤도 역학 모델을 이용해 제구행성이 현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를 계산해서 그 영역을 우선적으로 관측합니다. 시민과학 프로젝트도 이 탐색에 참여하고 있는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망원경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서 컴퓨터가 놓친 이상한 천체를 찾을 수 있어요. 제구행성 탐색은 기술적 도전과 더불어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같은 하늘 영역을 반복해서 관측하고 수천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며 수많은 거짓 양성 신호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먼 은하나 소행성, 관측 오류 등이 종종 제구행성의 후보로 오인되곤 하거든요. 각각의 후보를 검증하고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관측 시간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그것은 현대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을 더듬는 이 망원경들은 단지 새로운 행성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숨겨진 역사와 구조를 밝혀낼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회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습니다. 제구행성 가설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여도 우리는 다른 가능성들도 열린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궤도의 이상한 정렬이 실제로는 거대한 행성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 때문인 건 아닐까요? 과학사는 확실해 보이던 발견이 나중에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밝혀진 사례들로 가득하거든요. 가장 흥미롭고도 기이한 대안 중 하나는 바로 원시 블랙홀 가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계 끝자락을 떠도는 것이 행성이 아니라 자그마한 블랙홀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시 블랙홀이라는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블랙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빅뱅 직후 우주의 밀도가 극도로 불균일했던 시기에 특정 영역에서 물질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중력 붕괴를 일으켜 아주 작은 블랙홀들이 생성되었을 거라는 이론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원시 블랙홀이 지구 정도의 질량을 가지면서도 크기는 자목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행성 전체의 질량이 손바닥만한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는 천체를요. 이런 블랙홀은 어떤 빛도 내지 않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중력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주변 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구 행성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궤도 정렬이 실은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중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가설을 제안한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라면 왜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성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망원경이라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만 블랙홀은 본질적으로 빛을 방출하지 않거든요. 물론 블랙홀 주변에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갈 때 X선이나 감마선이 방출될 수 있지만 태양계 끝자락의 텅 빈 공간에서는 블랙홀로 떨어질 물질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신호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원시 블랙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그 뒤편에 있는 먼 별빛을 휘게 만들면서 일시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효과는 매우 미세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 전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십억 개의 별들을 동시에 관찰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팀이 이런 탐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시 블랙홀 가설은 매우 흥미롭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원시 블랙홀의 존재 자체가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블랙홀이 하필 태양계 외곽에 포획되었을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 가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대안 설명은 관측 편향과 통계적 착시의 가능성입니다. 이건 조금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가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발견된 극단 해왕성 너머 천체들은 고작 수십 개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은 특정 시기에 특정 망원경을 사용해서 특정 방향의 하늘을 관측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특정 영역을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관측했다면 그 영역에서 더 많은 천체를 발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관측 편향이 궤도 정렬의 착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보통 태양의 반사광이 가장 밝게 보이는 시기와 방향을 우선적으로 관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금을 받아서 망원경 시간을 배정받은 특정 팀들은 자신들의 이전 발견 근처를 더 집중적으로 탐색하곤 하죠. 이런 식으로 관측이 편향되면 실제로는 모든 방향에 고르게 분포된 천체들이 마치 특정 방향으로 정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복잡한 통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관측 편향의 효과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무작위로 분포된 천체들이 편향된 관측 패턴 때문에 마치 정렬된 것처럼 보일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결과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연구는 궤도 정렬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지었지만 다른 연구들은 관측 편향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많은 극단 해왕성 너머 천체들이 발견되고 특히 하늘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발견된다면 이 논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만약 새로 발견되는 천체들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궤도 정렬을 보인다면 재구행성 가설은 더욱 강력해질 거예요. 반대로 새로운 천체들이 무작위로 분포된다면 기존의 정렬은 단순히 작은 표본 크기와 관측 편향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대안은 재구행성 하나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천체들이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흥미로운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명왕성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천체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총 질량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왕성 너머 영역에는 지구 질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물질이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작은 천체들 형태로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천체들이 특정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집단적인 중력 효과가
극단 해왕성 너머 천체들의 궤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이 하나의 큰 바위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돌멩이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구불구불해지는 것처럼요. 이 가설의 장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행성 하나를 가정하는 대신 이미 존재가 확실시되는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상의 태양계를 만들고 수많은 작은 천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한 다음 수백만 년에 걸친 궤도 진화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실제로 극단 해왕성 너머 천체들과 비슷한 궤도 패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측된 정렬만큼 뚜렷한 패턴을 재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근일점 인수의 정렬은 작은 천체들의 집단 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못한 특별한 분포나 역학적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고 제구행성과 작은 천체들의 집단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연은 종종 우리의 단순한 모델보다 훨씬 복잡하니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중력 이론 자체에 미세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보여주듯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에서 수백 천문 단위 떨어진 극도로 약한 중력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미세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MOND라고 불리는 수정된 뉴턴 역학이나 다른 대안적 중력 이론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태양계 규모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해왕성 자체도 천왕성 궤도의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 예측되었지만 처음에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회의적이었고 다른 설명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망원경으로 해왕성을 직접 관측하고 나서야 논쟁은 끝났죠. 제구행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이론과 통계 분석이 있어도 결국 망원경으로 그 천체를 직접 포착하고 궤도를 추적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천문학계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제구행성 지지자들은 더 많은 극단 해왕성 너머 천체를 발견하고 궤도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하고 있고 회의론자들은 관측 편향과 통계적 문제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 연구자들은 새로운 탐색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역학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은 더욱 정교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논쟁이야말로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 먼 변두리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구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든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답을 찾아 나섰다가 전혀 다른 질문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구행성을 찾는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미지의 행성을 찾으려 태양계 끝자락을 뒤지면서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다른 발견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외소 행성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혜성의 고향인 오르트 구름의 내부 구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양계 형성 초기의 흔적들이 얼음과 암석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죠. 제구행성 탐색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행성 하나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탐색은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태양계 형성 초기, 약 46억 년 전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수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력의 춤이 펼쳐지면서 큰 행성들은 더 커졌고 작은 천체들은 튕겨나가거나 충돌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중력으로 주변의 천체들을 마구 흩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시 천체들이 태양계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만약 제구 행성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격동의 시기에 만들어졌다가 바깥으로 쫓겨난 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원래는 천왕성이나 해왕성 근처에서 형성되었다가 다른 거대 행성들과의 중력 상호작용 때문에 먼 궤도로 날아간 것일 수도 있죠. 이런 행성 이주 현상은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다른 별 주위의 외계 행성계에서도 흔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뜨거운 목성이라 불리는 거대 가스 행성들이 별에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수백 개나 발견했는데 이들은 원래 멀리서 형성되었다가 안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구의 행성의 발견은 이런 행성 이주 이론을 우리 태양계에서 직접 확인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별 주위의 외계 행성계에서만 이런 극적인 궤도 변화를 관측했지만 우리 집 마당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구 행성의 질량, 궤도, 그리고 구성 성분을 분석하면 태양계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최종 궤도에 정착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 제구 행성 탐색은 태양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우리는 명왕성이 태양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명왕성이 카이퍼 벨트라는 훨씬 더 큰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카이퍼 벨트 너머에는 산란 원반이 있고 그 너머에는 분리된 천체들이 있으며 훨씬 더 멀리는 오르트 구름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의 가장 바깥 경계는 태양에서 약 1광년 떨어져 있어서 거의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광활한 영역을 생각하면 제구 행성이 숨을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이 거대한 공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먼 궤도의 천체들은 너무 어둡고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늘 전체를 충분히 깊게 촬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관측 시간이 필요하고 촬영한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천체를 찾아내는 것도 컴퓨터의 막대한 계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들이 건설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천문 데이터 분석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루빈 천문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상황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3박 동안 하늘 전체를 한 번씩 촬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거든요. 10년 동안 같은 하늘을 반복해서 촬영하면서 움직이는 천체들을 모두 포착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 될 거예요. 수십억 개의 천체가 기록될 것이고 그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내고 분류하는 작업만 해도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데이터 속 어딘가에 제구 행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구 행성 탐색은 또한 시민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백야드 월드 플래닛 9이라는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이 WISE 위성이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천체를 찾는 작업은 컴퓨터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의 눈과 패턴 인식 능력은 때때로 알고리즘이 놓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개의 새로운 갈색 외성이 발견되었고 시민 과학자들은 전문 천문학자들과 함께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력은 과학이 더 이상 상아탑에 갇힌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누구나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구 행성을 처음 발견하는 영예는 대형 망원경을 운영하는 전문 천문학자가 아니라 자기 집 컴퓨터로 이미지를 분석하던 열정적인 아마추어 천문가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이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재구행성 탐색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그것이 우리를 더 먼 미래의 탐험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재구행성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구행성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명왕성까지 가는데도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은 9년 반이 걸렸는데 재구행성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거든요. 현재의 로켓 기술로는 재구행성까지 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추진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온 엔진, 태양돛, 심지어 핵융합 추진까지 연구되고 있죠.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레이저로 가속시키는 초소형 우주선을 광속의 20%까지 가속시켜 가장 가까운 별까지 20년 만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태양계 내의 먼 목적지는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재구행성은 인류 문명이 태양계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구행성 탐색은 외계 행성 연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행성계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성계는 우리 태양계와 비슷하지만 많은 경우 전혀 다른 구조를 보입니다. 거대한 행성이 별 가까이에 있거나 타원형의 극단적인 궤도를 돌거나 심지어 두 개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도 있죠. 우리 태양계가 특별한지 아니면 평범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태양계 자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재구행성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은 태양계 형성 모델을 검증하는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천문학자들은 재구행성이 실제로 외계에서 포획된 행성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태양이 형성될 때 주변에는 수많은 다른 별들이 함께 태어났고 그 밀집된 환경에서 한 별의 행성이 다른 별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추측적인 아이디어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구행성이 정말 발견되고 그 구성 성분을 분석했을 때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뚜렷이 다른 특징을 보인다면 이런 이국적인 기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재구행성 탐색은 또한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극히 작은 행성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주를 이해하려는 지적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말이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의미를 궁금해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별자리를 만들고 신화를 지어내며 우주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과학혁명 이후 우리는 신화를 수학으로, 믿음을 관측으로 바꾸었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재구행성을 찾는 것은 이 오래된 탐구의 최신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태양계의 가장 먼 구석까지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의 뒷마당에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지를 상기시켜주며 동시에 인류의 호기심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줍니다. 재구행성 탐색이 어떤 결과를 낳든 그것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과학은 독단적인 진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으고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때로는 틀린 길로 가기도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합니다. 재구행성 가설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관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재구행성의 미스터리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루빈 천문대와 다른 차세대 망원경들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면서
제구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찾아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깊고 넓은 탐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 정렬을 설명할 다른 메커니즘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구 행성 탐색은 이미 천문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탐색은 태양계 외곽 지역에 대한 관측을 크게 늘렸고, 수많은 새로운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 극단 해왕성 너머 천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천체들 각각은 태양계의 역사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궤도, 크기, 색깔, 구성 성분은 모두 46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또한 이 탐색은 새로운 관측 기법들과 데이터 분석 방법들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제구 행성 탐색뿐만 아니라 다른 천문학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제구 행성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인류로서 엄청난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냈고 화성 표면을 탐사했으며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를 방문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하고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했으며 중력파를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태양계에서 행성 하나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허셜은 천왕성을 발견하며 태양계가 토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고, 르베리에와 아담스는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톰보는 명왕성을 발견했고, 현대 천문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의 광활한 영역을 밝혀냈습니다. 제구 행성 탐색은 이 위대한 발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양계의 경계를 넓히려 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탐색은 단순히 새로운 행성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류의 탐구 정신을 상징하며 미지의 것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지금 이 시대를 되돌아보며 제구 행성 탐색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쩌면 그들은 실제로 발견된 새로운 거대 행성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아니면 제구 행성 가설이 어떻게 폐기되었고 대신 어떤 다른 설명이 받아들여졌는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21세기 초의 천문학자들이 태양계의 가장 먼 구석을 탐사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들 시대의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이거든요. 하나의 질문에 답하면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제구 행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그 행성의 대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위성은 있을까요? 그것의 내부 구조는 어떨까요? 그곳의 날씨는 어떨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새로운 탐구를 촉발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수년, 수십 년, 때로는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구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지식은 그들이 더 멀리, 더 깊이 탐험하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지평선 너머를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고, 새로운 땅을 발견했으며, 인류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충동으로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구 행성은 우리 태양계라는 바다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섬과 같습니다. 그것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을 찾으려는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 멀리 데려다 줄 것입니다. 태양계의 끝자락, 어둡고 추운 그곳에서 거대한 행성이 천천히 궤도를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것은 침묵 속에서 태양 주위를 돌며 자신의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그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망원경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이론은 점점 더 정교해지며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구 행성이 어디에 숨어 있든 만약 그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가 우리의 상상보다 더 광대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경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려는 끝없는 노력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과학이란 단순히 사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깊은 욕구이기 때문입니다.